현관에 울리는 핸드폰 벨소리. 화면엔 무상 파출부라는 이름. 그 번호는 제 것이었습니다. 장난이겠지, 실수겠지. 하지만 이어지는 대화는 더 선명했습니다. 어머니 오시면 밥은 안 차려도 되겠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참 가족이라는 말의 무게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도움과 의무 사이 그 경계가 흐릿해질 때 누군가는 사랑이라 믿고 누군가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그저 가족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섰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의 휴대폰 속 그 이름을 보고 스스로 마음속 선을 긋기로 결심하셨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 무시처럼 느껴진 태도에 상처받아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쩌면 영상이 끝날 무렵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쯤 단단한 다짐이 생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살고 있는 68살 강선옥입니다. 남편은 12년 전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지금은 조용히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아들 부부가 갑자기 아이가 생겼다고 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아기 봐줄 테니까 걱정 말고 직장 다녀. 그땐 정말 진심이었어요. 제가 좀 더 움직이면 아들 내외가 편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김치 담가서 가져다 주고 반찬도 일주일치 해다 놓고 손주 어린이집 등하원도 제가 맡았죠. 아들에게 늘 말했어요. 나는 내 편이야. 나한텐 부담 갖지 마.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가 너무 바보 같았다는 걸 최근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의 핸드폰에 저장된 제 이름 하나. 그걸 보고 난 후 제 마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남의 이야기 같았던 그 말. 가족이 제일 큰 상처가 된다. 이제는 제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그 이름 하나에 무너졌는지, 왜 조용히 거리를 두기로 마음먹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23세 남편을 만나 24세 아들을 낳고부터는 제 인생은 오롯이 가정이었죠. 남편이 하는 일이 늘 불안정해 젊은 시절 내내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한겨울에도 손에 뜨거운 물통 하나 들고 좌판에 나가 과일 팔고 저녁엔 공장 야간 알바까지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남편은 사람 참 괜찮았어요. 말수는 적어도 저녁마다 제 손 잡고 우리 아들만큼은 대학까지 꼭 보내자. 늘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였을까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 약속 하나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아들을 대학 보내고 취직까지 시키고 나서야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 아들은 회사를 다니다 1살 어린 여자를 만나 결혼했고 저는 말 그대로 뒷바라지에 나섰습니다. 애 생기면 어떻게 할래? 요즘 육아 힘들잖아. 며느리가 워낙 야무진 편이라. 그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막상 출산하고 나니 신생아 육아는 생각보다 훨씬 버거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저한테 그러더군요. 어머니, 제가 죄송한데 낮에 2~3시간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그렇게 미안해하는 목소리로 들리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그날부터였습니다. 손주를 안고 이유식을 만들고 병원도 데리고 가고 밤중에는 젖병 삶아 놓고 새벽에 택시 타고 집에 오는 날도 있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일에 복귀했고 집안일과 육아의 절반은 제 몫이 됐습니다. 김치를 담가서 채워놓고 오면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 말 한마디에 그래, 나라도 도움이 되니까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감사의 말은 점점 줄어들고 어머니, 이번 주 금요일에도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 김치 이번엔 백김치로 해주시면 안 돼요? 점점 요구만 남게 되더군요. 한 번은 제 손가락이 너무 부어서 김장을 쉬겠다고 하니 며느리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아, 저희 엄마는 손 아프셔도 그냥 하시던데 어머니는 좀 조심스러우시네요. 그 말에 잠깐 마음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내가 이 집에서 너무 당연한 존재가 됐구나.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서운함은 눈처럼 쌓이고 저는 점점 가족이 아닌 일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말없이 돕는 게 부모지 하는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범한 하루들 사이에서 결정적인 한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을 계기로 처음으로 멈춰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김치를 담가서 가져다 주고 손주 저녁까지 먹인 뒤 집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재택근무 중이라 거실에서 노트북을 붙들고 있었고요. 어머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엔 깍두기도 좀 담가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시간 봐서 담아놓을게.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더는 부탁이 아닌 지시처럼 들리는 말들. 그때 며느리가 말했죠. 어머니, 제가 핸드폰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제 번호로 전화 한 번만 걸어주실 수 있을까요? 별 생각 없이 통화 버튼을 누르고 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소파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위에 선명하게 떠오른 이름. 무상파출부. 그게 제 이름 자리에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이게 내 이름이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머릿속이 텅 빈 듯 멍해졌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며느리는 재빨리 달려와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들고 뒤돌아섰습니다. 아, 여기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뭔가 급히 감추는 듯한 태도였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못 본 척, 들은 척도 없이 가방을 들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들에게 저는 그저 무료로 일해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네. 집에 돌아와 앞치마를 벗는데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참 바보 같았어요. 김치 담그다 손톱이 벗겨져도 밴드 붙이고 또 다듬던 내 손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금요일에 지연이가 일 때문에 좀 일찍 나가야 한대. 그날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 그날은 병원 가야 할 것 같았어. 어디 아프세요? 그냥 정기검진이야. 혼자 다녀올게. 처음으로 아들에게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 네.
알겠어요. 그럼 지연이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요. 한 박자 쉬고 나온 아들의 말투엔 미묘하게 차가운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아이를 맡길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었구나. 며느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본 그 이름 무상 파출부. 그 저장명을 가슴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랍 속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아들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한 장씩 넘기다 다시 한번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 아이,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 집은 날 한 번도 고마워한 적 없었구나. 그 조용한 충격이 제 마음 속에 아주 깊고 단단하게 하나의 결심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김장을 하고 손주를 챙기고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가더군요. 며느리의 핸드폰 화면에 떠 있었던 무상 파출부. 그 단어가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대체 어떤 존재였던 걸까? 며칠 뒤 김치를 담가 다시 가져다 주며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공손하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진짜 감사해요. 덕분에 저희가 편하게 살아요. 예전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이젠 이상하게 허전하게 들렸습니다. 진심이라기보단 포장된 요청처럼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날 저녁 퇴근한 아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며느리 옆으로 다가가더니 조용히 묻더군요. 어머니 왔다 가셨어? 응, 김치 가져다 주시고 애 간식도 챙겨주셨어. 또 김치네.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니야? 그 대화를 우연히 들은 순간 가슴이 턱 하고 막히는 듯 했습니다. 이젠 내가 오가는 것조차 부담이 된다는 건가? 예전 같았으면 우리 엄마 고생 많지 하며 챙겨줬을 아들이 이젠 며느리 눈치를 먼저 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예전처럼 매주 찾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아들 부부 쪽에서는 연락이 없더군요. 김치를 안 가져다 드리면 필요해서라도 연락이 오겠지 싶었는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며느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바쁘신가 봐요. 혹시 이번 주말엔 시간 되실까요? 김치 좀 떨어졌고요. 도연이도 요즘 일 많아서 아기 봐줄 사람이 없어요. 어떤 인사도 없이 김치, 아기, 시간 되세요. 필요한 말들만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젠 필요할 때만 연락 오는 사이가 되었구나. 그 문자를 보고도 저는 일부러 하루 넘게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도 아들도 다시 연락을 하지 않더군요. 기다리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의 생일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미역국 재료며 반찬까지 한아름 싸들고 찾아갔겠지만 이번엔 조용히 선물만 문 앞에 내려두고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선물은 감사해요. 그런데 이번엔 반찬 같은 건 안 챙겨주시네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 말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별거 아닌 데서 무너지기도 한단다. 며느리는 잠시 정적을 흘리더니 이내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셔야 저도 알죠. 그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상 파출부. 그 저장명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정말로 우리 사이가 끝나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을 땐 그저 집에 있는 사진첩만 꺼내봤죠.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다 보면 이 모든 게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고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믿음과 사랑은 상대가 기억하지 않을 땐 그저 나 혼자 한 노력으로만 남더군요. 그렇게 거리를 두고 지낸 지 2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받아보니 아들이더군요. 엄마 혹시 저녁에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니? 지연이랑 같이 뵙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 말에 마음 한편이 또 조심스레 일렁였습니다. 그간 연락 한 번 없던 아이들이 갑자기 둘이 함께 오겠다니 혹시 무슨 일인가 걱정도 됐고 솔직히 반가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문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는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고 아들은 눈치를 살피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며느리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저도 제가 많이 무심했단 거 요즘 들어 느껴요. 도움만 받고 정작 감사한 마음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이상하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괜히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걸 용서하는 듯 보이고 싶진 않았거든요. 아들이 옆에서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엄마 그날 이후 지연이랑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더라.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그날 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미역국, 손수 싸온 반찬들. 처음이었습니다. 결혼 이후 처음이었어요. 지연이가 저렇게 정성껏 뭔가를 준비한 건 그런 모습을 보고도 저는 마음 한켠을 완전히 놓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보낸 뒤 조용한 집 안에 앉아 마음이 조금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직 그 아이들한테 의미가 있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인 한 분이 우연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드님이 이번에 집 샀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집이요? 예, 그래서 친정 어머니를 모실 거라던데 대단하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아파트 계약, 친정어머니, 게다가 모시고 살 거라고?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는데 바로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현아, 너희 이사 간다며? 사돈 어른도 모시고 살 거라던데 정말이니? 그게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지연이 쪽에서 조금 도움을 받아서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지연이 쪽이라면 사돈 말이니? 네. 거기다 장모님이 요즘 몸이 조금 편찮아지셨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언가 다시 마음속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의 연락처에 제가 무상파출부로 저장되어 있었던 그 순간이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들 사이에 저는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누군가일 뿐이었고, 새로운 인생의 큰 결정을 할 때 함께할 존재는 아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남은 김장 비닐 한 장, 그걸 천천히 접어 쓰레기통에 넣으며
생각했죠. 이제 정말 나도 그만할 때가 됐구나. 그게 제 마음을 정리하는 조용한 의식 같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새 아파트로 이사한 날,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사 정리되면 식사하자고 연락드릴게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죠. 며칠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길래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현아, 이사 잘 마무리됐니? 네, 엄마. 이제 정리 다 됐어요. 그래. 언제 한번 구경 가도 되니? 아, 그게 이번 주엔 장모님이 계셔서요. 조금 정리되면 꼭 모실게요. 결국 새 집에 처음 가본 건 이사한 지 2달이 다 되어갈 즈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뵙네요. 이사 정리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집 안 곳곳은 이미 누군가의 손길로 정돈된 티가 역력했습니다. 거실 소파 옆 작은 화분부터 아기 장난감 정리함, 주방 가전들까지. 제가 예전에 봐주던 손주 방은 완전히 새 단장돼 있었습니다. 어머니, 거실 가전은 친정엄마가 선물해 주셨어요. 이 테이블도요. 엄마가 집 분위기에 잘 어울린다고. 그날 집안에서 아들 부부가 입에 올린 사람은 온통 사돈 어른 뿐이었습니다.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건 좀 어떻니?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며느리가 대신 웃으며 말했죠. 네, 엄마랑 같이 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엄마가 손주 봐주시니까 진짜 편해요. 그 말을 듣고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동네 지인과 통화를 하다가 우연히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이번에 보험 새로 들어줬다면서요. 사돈 명의로 뭔가 가입했다던데. 며느리가 효심이 깊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아들로부터도 며느리로부터도 어떤 말도 들은 적이 없던 일이었죠. 그날 밤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현아, 사돈 무슨 보험 들었다면서? 아, 그게 이번에 지연이가 장모님 건강보험 하나 준비했어요. 엄마는 뭐 늘 건강하시니까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긴 하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시렸습니다. 이미 정리된 사람,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는 사람. 그렇게 분류되어 버린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제가 만든 장김치를 통에 담아놓고는 아들에게 문자를 썼다 지웠습니다. 김치 좀 줄까? 그 문장을 수없이 쓰다 결국 아무 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젠 제 김치가 그들에게 더는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란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죠. 어머니, 혹시 이번 주말에 도연이 생일이라 집에서 간단히 식사하려고요. 괜찮으시면 오세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제야 나도 초대받는 건가? 그 짧은 말에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그날 미역국을 끓여 들고 갔습니다. 그래도 엄마인데 아들 생일상에 손 하나 안 보태고 싶지 않았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벌써 사람들이 몇 명 모여 있더군요. 사돈어른, 외삼촌 댁 가족들. 낯선 얼굴들로 북적이는 그 공간에서 저는 그저 한 명의 조용한 손님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오셨어요? 저쪽에 자리 있어요. 그는 주방 옆 의자 하나, 거실에서 가장 먼 구석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저희가 준비 다 해놨어요. 사돈어른이 먼저 나서서 상을 차리고
며느리는 계속 그 곁에서 움직였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얼굴로 제 옆에 와 앉더니 짧게 말하더군요. 엄마 오늘 와줘서 고마워. 잘 지내셨죠? 그게 다였습니다. 한동안 대화는 없었고, 그날 생일 주인공은 아들이 아니라 마치 장모님이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케이크를 자르고 다들 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지연아, 엄마랑 사진 한 장 찍자자. 사돈이 먼저 말하자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걸 바라보다 그제야 아들이 말했죠. 엄마 우리도 하나 찍을까? 괜찮아. 나 같은 건 배경 흐리게 만들기 딱 좋지. 그 순간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도 웃음 섞인 농담처럼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며느리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 현관을 열고 들어서자 숨을 들이쉬며 겨우 눈물을 참았습니다. 식탁에 올려놓은 김치통을 열어 뚜껑을 닫지도 않은 채 그대로 냉장고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손에 김치 국물이 묻어 있었지만 닦을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미역국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단 2줄. 거기에 저는 이 한 줄을 써 내려갔다 지웠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엄마고 가족인데 너희 집에서 난 그냥 손님이더라. 지연이 엄마가 진짜 엄마 같더라. 결국 아무 말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다음 날 아침 톡방에서 미역국 레시피를 지웠습니다. 그건 제가 며느리에게 정성껏 써준 것이었죠. 혹시라도 다시 찾는 일이 있으면 그땐 직접 끓여보라고 하자. 그게 제가 보낸 무언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흘렀을 무렵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김장 어떠세요? 스슬 담그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참았던 숨이 갑자기 거칠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대답은 했지만 속은 차갑게 식고 있었습니다. 김장 당일 며느리 집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마당 쪽에는 고무대야와 배추, 양념통까지 이미 세팅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저만 도착하면 곧바로 김장을 시작할 수 있게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죠. 그때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서 김장해 주시면 돼요. 배추 절여놓고 양념도 꺼내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안에서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와서 김장만 해주면 되는 거니?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도와줘. 도와준다고 한 적 없어. 넌 날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일하러 오라는 거였지. 며느리는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고. 지연아, 넌 나를 뭘로 보는 거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같이 담그려고. 같이. 그동안 같이였던 적이 있니? 너희 이사할 때 나 불렀니? 내 엄마는 손주도 봐주고 가전도 골라주고 같이 식사하고 여행도 다닌다며. 근데 나는 뭐니? 김치 담글 때만 필요한 사람? 그 순간 아들이 부엌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너는 아무 말 하지 마. 너도 다 알았을 거야. 내가 어떻게 무시당하는지. 아무리 내 아내 편이라지만 엄마가 그런 취급받는 걸 그냥 놔뒀다고?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런 말 너무 하시잖아요. 그래. 너무한 건 나지. 너희 가족에서 난 점점 뒤로 밀려나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너희가 맞고 며느리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전 그냥 엄마가 편하니까. 편하다고? 그럼 나는 뭐니? 불편한 사람인가? 내 엄마는 가족, 나는 일손. 무상파 출보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놓은 것도 불편하니까 그런 거였니? 그 말이 나가는 순간 집 안 공기가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묻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젠 됐다. 이제부터 김치는 내가 알아서 담글 거고 나는 너희 집으로 보내지 않을 거야. 다신 부탁하지도 기대하지도 말아줘. 그렇게 말한 뒤 앞치마를 벗어 걸었습니다. 양념이 묻은 손을 헹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문득 돌아보고 한마디 남겼습니다. 그리고 내 핸드폰에 나를 무상파 출보라고 저장한 거. 나 그거 봤어. 그날 내가 핸드폰 잃어버렸다며 전화해 달라고 했던 날. 벨소리 울리는 거 보고 그 이름 봤어. 그래도 그땐 그냥 모른 척 했지. 내가 틀렸나 싶어서, 내가 오버했나 싶었어서. 근데 아니었더라. 지금까지의 모든 게 다 그 이름 안에 들어 있었던 거야. 집을 나와 돌아오는 길. 처음으로 마음이 또렷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버텨온 시간이 결국엔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단 걸. 그제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이어리 한 귀퉁이에 적어두었던 가족 지원 내역을 꺼냈습니다. 결혼자금, 출산비용, 명절비, 김장, 손주 돌봄. 받으려고 적어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늘 가계부처럼 기록해두는 습관이었을 뿐이죠. 모두 제 이름으로만 남아있는 숫자들. 한 장 한 장 넘기며 마지막에 굵게 한 줄을 그었습니다. 이젠 여기까지. 다이어리의 마지막 장에 굵게 그은 그 한 줄은 단순한 펜 선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참고 견디고 내어주며 버텨온 시간의 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천천히 나 아닌 일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김장김치도 더는 보내지 않았고 명절마다 쌀이며 과일이며 챙기던 손길도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톡방은 알림이 와도 열지 않았고 아들의 안부 전화에도 응, 잘 지낸다. 바쁘지? 그 한마디로만 짧게 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번 주 손주는 뭘 먹었는지, 뭐 필요한 건 없는지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먼저 돌보기로 했으니까요. 한 번은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집에서 모이면. 올해부터는 안 하려고 한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없어. 그냥 이제 좀 쉬려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몇 초 흘렀고 나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동네 복지센터에 들렀습니다. 낯선 얼굴들과 함께 앉아 서툰 손으로 캘리그라피를 쓰고 간식 만들기 봉사 일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거
왜 시작하셨어요? 담당자가 묻자 나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남 챙기느라 바빴어. 나를 챙길 줄 몰랐거든요. 이제 나한테 시간 좀 쓰려고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재산 분할이나 상속에 대한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다시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남기고 싶어서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가장 조용한 정리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아들 번호 옆에 작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아직도 당연히 널 아끼고 사랑한다. 그러나 기대는 내려놨다. 그 한 줄이 지금의 제 감정을 가장 정확히 말해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에게선 아무 연락도 없었고 아들은 2번 전화를 걸었다가 내가 받지 않자 조용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안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 침묵이 오히려 나를 편안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 시간 동안 복지센터에서 하는 작은 동화책 낭독 봉사에 참여했고 근처 마을 어르신들과 손글씨 엽서를 나누는 프로그램에도 다녀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하던 내 이름을 이제는 내가 직접 불러주는 시간. 낯설고도 따뜻한 하루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예고 없이 들이닥친 두 사람은 마당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초인종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저는 가만히 앉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마음 쓰신 줄 몰랐어요. 저희가 많이 무심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 핸드폰에 그거 진심 아니었어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 이름은 장난이었니? 사람 하나를 그렇게 이름 붙이는 게 장난처럼 쉽게 되는 일이야?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시선을 내리깐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이제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원하는 건 늘 내 손에서 나갔지만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더라.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아들이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건 그동안 도와주셨던 일부 정리한 거예요. 받아주세요. 저희 마음이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너희 마음을 정리하는 데 쓰렴. 나는 이젠 주는 사람이 당당한 자리에 앉고 싶지 않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사람 사이에 책임이 있어야 하니까.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돌아보면 다 어머니께 맡겨놓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어. 근데 그 실수를 인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 관계도 같이 늦게 회복돼. 그걸 기억해.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찾아와 준 건 고맙다. 근데 앞으로는 서로 조심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 더 이상 상처 주지도 받지도 않도록.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들에게 문 앞까지 나가주었습니다. 그날 밤 식탁에 혼자 앉아 따뜻한 국을 데워 먹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엄마 역할이 아니라 그저 나로 살아가는 중이다. 밖엔 찬바람이 불었지만 내 마음은 조용히 따뜻했습니다. 요즘 제 하루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엔 느지막이 일어나 둥글게 깎은 사과 반쪽을 찬물에 담가두고 티백 하나 우려낸 홍차를 따뜻하게 마시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아침, 아무것도 강요받지 않는 하루의 시작이 이토록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누구에게 밥을 차려주지도 않고 누구의 기분을 맞춰주지도 않아도 제 자리를 잃지 않는 삶. 이제야 그게 진짜 편안함이라는 걸 압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요즘은 수필반 수업이 참 좋더군요. 처음엔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라 하얀 종이만 바라보다가 이제는 펜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쓰다 보면 내가 누구였는지를 내가 제일 먼저 알아보게 되니까요. 며느리와 아들은 그 후로 여전히 연락은 적지만 명절 즈음엔 인사 한 통 정도는 오고 갑니다. 서운하지 않냐고요? 글쎄요. 이제는 그런 질문조차 제 마음을 흔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거리. 그 정도면 괜찮은 관계 아닐까요? 제가 얻은 건 자유지만 잃은 건 혼자라는 감각이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이 고요함이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좋은 시어머니였을까? 아니면 그냥 이용당한 사람이었을까? 하지만 이젠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시간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에게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지만 스스로에게 정직하면 그 흔적마저도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작아지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해도 괜찮아요. 이제 나를 챙기셔도 돼요. 누구보다 오랫동안 잘 참아오셨잖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여기까지 선옥 씨의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조용히 두드렸다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추억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삶의 조각들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